올해 7월 기준 국가 채무가 914조 원으로 사상 첫 9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압박 속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 이틀 새 18조 원이 넘게 증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주택 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여전해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잦아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3개국이 힘을 합친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사이 국세 수입은 223조 7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55조 1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0조 9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9조 원씩 각각 늘어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보다 25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 원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1월부터 7월 총 지출은 377조 6천억 원으로 1년 새 21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 수지는 20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7월 기준 국가 채무는 914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IT 대장주로 꼽히는 두 회사의 주가가 규제 압박으로 인한 충격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새 시가총액이 합쳐서 19조 원가량 증발했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거래일보다 각각 2.56%, 7.22% 하락한 39만 9천 원, 12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사라진 시가총액은 둘이 합쳐 약 6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견고해 보이기만 했던 IT 대표 대장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 거래일 동안 추이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거래일 기준 네이버의 주가는 전일보다 10.2%, 카카오는 16.5%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증발한 시가총액만 무려 18조 8천억 원가량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하락 원인은 정부 여당의 규제 예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업계는 이 같은 하락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용영 현대차증권연구원은 현재 움직임은 실질적인 영향 대비 과한 수준이라며 규제 자체로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나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페이의 미래 핵심 경쟁력인 빅데이터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 및 중개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라며 이것이 페이 디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한 반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카카오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곧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급변하는 투자 환경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장 지수펀드 ETF 시장 규모가 6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국내 시장에 상장된 502개의 ETF 자산 총액은 64조 2천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7.3%가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ETF 일평균 거래 대금도 2조 6,700여억 원으로 전월 대비 19.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업종 섹터 ETF 중 투자자에게 주목받았던 업종은 2차 전지로 상위 3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5.36%에 달합니다. 이 중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의 경우 거래량은 3억 7,600여 좌, 거래대금은 7조 3,700억 원을 기록해 ETF 시장에서 상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성장하는 수소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어 수소차,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2차 전지뿐 아니라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52개 중 절반 이상의 종목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4차 산업 관련 ETF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에서 ETF 운용을 위한 부서 개편을 단행하고 시장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업종, 해외 ETF 상품을 속속 시장에 내놓고 있다며 이 중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ESG와 메타버스 관련 상품들의 출시 계획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 탓에 가계대출 증가세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를 향후 코로나19, 성장, 물가, 가계대출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은은 오늘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데다 생활자금, 위험자산 투자 수요도 이어지며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높아진 가계수익 추구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79조 7천억 원이 늘어나 작년 하반기 77조 원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4% 올라 4주 연속 동일한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2019년 8월 넷째 주 이후 10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서울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의 우려로 거래 활동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지역별 인기 단지의 신고가 거래와 전세 가격 상승, 매물 부족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통, 공공택지 개발 호재가 있는 화성시 봉담읍 위주로 의황시는 GTX-C 노선 교통 호재와 신규 택지 개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인천 역시 교통 호재가 있는 연수구 옥련동과 선학, 연수동 위주로 계양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이 양호한 작전, 서운, 계산동 위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에서 공공전세주택 47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3, 4인 중산층 가구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세의 80%에서 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수도권 424세대, 부산, 광주 등 지방의 52세대입니다. 가구별로 발코니가 확장된 실사용 면적은 58.99제곱미터에서 108.13제곱미터고 임대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에서 최대 3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소득과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이면 2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서민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당국 규제는 결국 대출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거나 이자를 올려버리는 방식이어서 은행만 안전하게 배불리고 금융소비자만 벼랑 끝에 내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규제의 원인,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 대출 정책 방향 등 조남희 금융소비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출이 시끌시끌하잖아요. 일단은 뭐 주담대 줄이고 있고 신용도 줄이고 있고 마통도 줄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리고 일부 은행들은 대출 중단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 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두 명의 어떤 금융수장이 금융관료로 동시에 임명되면서 뭐 포스트 트럼이니 뭐 가계부채가 해결 과제이니 하면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그 현안처럼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고 대책의 일환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출의 중단이라든지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했다든지 마이너스 대출을 5천만 원 이하로 축소하는 등 이 가계의 어떤 대출 파이프라인을 갑자기 크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서민들과 주택 대출 예정자라든지 전세 대출의 그 예정자 이런 분들이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또 하나는 이제 증가된 가계 조달 계획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 비용을 과거보다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은행권, 1금융권이 대출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결국에는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도 대출 억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죠. 제2금융권 이용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결국에는 신용이 좀 안 좋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이제 1금융권을 맡게 되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은 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요. 풍선 효과의 문제는 이제 같은 신용도를 가졌더라도 비교적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이번 대출 금리 조치가 2금융권 이용자에게는 더욱 대출의 기회를 1금융권자에게 기회를 뺏기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의 기회조차 잃고 있고 또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이런 그 대출의 이런 그 중단 조치라든지 제한 조치가 그 시차를 두고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정교한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건데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근데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실제로 전세대출이 일부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그렇습니다. 대출 중에는 이제 전세대출 총액이라든지 이 상대적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대출 중단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왜 그럼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차별하느냐 등으로 이제 불만이 높아지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추석 이후로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그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대출 중단과 같이 이렇게 서민 대출이 중심인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서민의 그 어떤 불만의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차기 선거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대출 중단과 같은 또 그렇게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 대출이 축소됨으로써 또 계획된 어떤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서민들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위도 그렇고 지금 여러모로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부동산 잡기 위해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가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그 부동산 정책의 큰 실패, 어떻게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부동산의 그 어떤 계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이러한 악화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겠다고 일시적인 처방으로 이렇게 대출 중단이라든지 신규 대출을 그 급격하게 축소 중단하는 사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 간의 계층 간의 그 자산의 차이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이 넘을 수 없는 차이로 인해서 불만과 절망이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이제는 그 나타날 그 어떤 증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해하고 있지만 어느 일정 기간 후에는 뭐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9억 이상인지 아닌지 뭐
종부세의 대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왜 세금은 크게 높이지 않느냐 등 이 자산 소유와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이 소유 격차에 의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조금 더 미리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원장님 이게 가계부채가 이게 올해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매년 문제가 돼 왔던 거고 금융당국이 규제가 나온 게 결국에는 은행권 배부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우대금리 지금 줄이고 있고 은행권은 가상금리 올리면서 대출금리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자 부담이 느는 건데 다른 방안은 좀 없나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고 예. 또 향후의 경기 전망도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실은 늘어가는 상황인데도 금융권은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실 대출에 대해서는 유예 연기, 손실 처리를 좀 지연시키고 또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게는 각가지 사유,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올라서 금리를 올린다. 신용 점수가 하락해서 올린다. 대출 담보 가격이 떨어졌다든지 변동이 있다든지 직장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그 각가지 이유를 들어서 금융사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신규 대출 억제를 이유로 해서 또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금융권은 과거보다 수익 환경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좀 합리적인 또 이렇게 전 국민 전체적으로 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생각해 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적금 오름폭과 대출금리 비교를 해보면은 대출 쪽이 지금 한 3배 정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금융당국이 추석 이후에 전세대출 포함한 추가 가계대출 관리 대책 방안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권의 어떤 대출 억제라고 하는 섣부른 어떤 대책을 불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대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지금의 정책 모순을 조금 더 본질의 문제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이러한 그 지금과 같은 그 대출 중단 조치를 또 크게 축소하는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서민 제도라는 측면과 이런 어떤 선거 의식을 하지 말고 본질의 정책대로 그 금융도 또 부동산 정책도 근본의 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대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조남희 금융소비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한국판 수소위원회 출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오늘은 각국의 수소 관련 민간 단체들이 모여 수소산업의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이면 우리나라 주도의 수소협력 플랫폼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재 세계 약 30개국에서 발표된 수소경제 관련 프로젝트는 모두 228개.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0조 규모의 투자가 이뤄집니다. 이에 글로벌 수소 시장의 민간 투자 촉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의체 설립이 본격화됩니다.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는 오늘 주요국 수소산업협회와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설립을 위한 공동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체결식에 참여한 곳은 한국을 비롯 유럽과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칠레, 중국, 싱가포르 등 총 13개 나라입니다. 의향서의 주요 내용은 민간 활동 확대입니다. 우선 각국 협회는 각 국가의 수소산업 관련 정책과 규제, 산업 보급 관련 정기적 정보 교류를 추진합니다. 또한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정기 교류회 등을 확대합니다. 특히 H2 코리아는 내년 정식 발족 전까지 임시 사무국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소산업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한국의 중소, 중견기업들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는 앞으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중 정식 발족합니다.
민간 투자를 통한 산업의 영역 확장으로 수소사회 구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정부가 인력 양성과 친환경 기술 강화로 조선강국 위상 회복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K조선 제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8,000명 안팎의 인력을 양성합니다. 기존 경남형 고용유지 모델을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과 부산, 목포 등으로 확대하고 신규 채용자 인센티브 등도 신설합니다. 디지털 기반 생산 역량도 강화합니다. 조선소 스마트야드 구축과 기자재 생산 공정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을 30%가량 끌어올립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자율운항 선박을 2025년까지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75%와 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KT가 글로벌 데이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전문기업 앱실론을 품고 글로벌 고객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가 글로벌 데이터 전문기업 앱실론의 지분 100%를 약 1,7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을 보유한 앱실론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 시장을 정조준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데이터는 국내외 고객 및 해외 통신사에게 해외 인프라에 기반을 둔 IT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2조 원 정도였던 시장의 규모가 4년 후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성장성 높은 시장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KT는 자사의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등과 앱실론의 세계적 네트워크 기술력 등을 접목해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KT와 앱실론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결합하여 글로벌 통신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역을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유럽과 미국 등으로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아시아로 진출하는 해외 기업을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앱실론이 세계 주요 거점에 보유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솔루션까지 활용할 수 있어 KT의 글로벌 데이터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앱실론이 보유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인공지능 서비스와 로봇 등 DX 사업에 결합해 KT는 보수적인 통신사 의미에서 벗어나 ICT 플랫폼의 의미를 담은 디지코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구현모 KT 대표는 세계 거점을 보유한 앱실론을 인수해 글로벌 데이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데이터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아시아 최고의 디지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며 공장에 대한 이미지는 경제 성장보단 환경 오염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술 개발이 기업들의 최대 과제가 된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아예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공장도 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재련소.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엄격한 기준 아래 폐수를 정화해 배출해왔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우려를 고려해 지난 5월부터는 아예 폐수를 내보내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세계 재련소 최초입니다. 실제로 강물과 이어진 폐수관에 가보면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수가 흐르던 이관은 무방류 설비가 설치된 뒤 지금은 사용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재련 공장에 사용한 물을 끓여 증발시킨 뒤 수증기를 포집해 만든 물은 모두 재사용하고 남은 불순물은 고체화해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어 강으로 흘려보낼 폐수가 전혀 없습니다. 석포재련소는 320억 원가량을 들여 지난해 11월 무방류 시스템을 완공했습니다. 이후 시범 운영 뒤 지난 5월 31일 자정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해 무방류 100일을 달성했습니다. 무방류 설비로 공정에 재사용된 폐수는 하루 평균 1,520여 톤, 현재까지 총 15만 2천여 톤입니다. 이는 성인 51만 4천여 명이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무방류라는 것은 그런 방류의 기준에 떠나서 아예 방류를 않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물을 갖다가 재활용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게 자원 순환이라든가 물 환경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벌써 100일이 지났다는 의미는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좀 안정화가 돼서 앞으로 우리가 무방류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석포재련소는 총 150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해 설비를 확충, 무방류 설비 처리 용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내에 결정하기 일기를
내년 8월까지 증발 농축기 1기를 추가로 설치해 증발 농축기는 4기로, 결정하기는 2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